개벽이란 주제로 홍산 오도철 교정원장님께서 해주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해 총부로 자리를 옮겨서 인사를 드리고 벌써 1년이 어느새 지나가서 새해 인사를 며칠 전에 드리고 오늘 법회에 다시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변화들이 교중에 있었고요. 종목사님 격려를 받들어서 교정 살림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또 미진한 것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봐서는 대체로 무난하게 한 해를 잘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 모두가 다 어른들께서 수도원에서 원로원에서 기도해 주시고 염원해 주시고 대중들이 합력해 주신 은혜라 생각이 되고 오늘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좌산 상사님께서 편찮으셔서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하셨고요. 그리고 경산 상사님께서 또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허리가 좀 안 좋으셔서 원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어제 경산 상사님께서는 퇴원을 하셔서 이제 병원에 아프시기 전처럼은 회복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좌산 상사님께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듯 싶은데요. 삼성병원에 계셔서 거리도 멀고 또 환우가 시간이 좀 걸리니만큼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문병들은 다 가고 싶으시더라도 또 문병이 폐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가끔씩 궁금하시면 저희들에게 물어보시면 환우가 어떠신지 하는 건 그때그때 전에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른들께서도 새해 특히 건강에 유의를 하셔서 활달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북돋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개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데에는요, 저희 교정원의 교정 목표의 키워드가 혁신, 사람, 미래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단이 새롭게 변화되고 교중이 함께하는 대중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교단의 미래가 양양할 것인지에 대해서 늘 교정의 일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난 연말에 제가 사무실이 흑석동에 하나 있고 총부에 하나 있고 제가 그래서 주중에 이제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는 대체로 익산에 있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서울에 가서 일을 보려고 일정을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저를 찾아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KBS에 근무하시는 김성태 작가라고요. 한국 캘리그라피 부회장직을 맡고 계시는 분인데 원대 서예과 1회 졸업생이세요. 현담 선생님께서도 오늘 법회 같이 하셨는데요. 가끔 저희들에게 좋은 글로 격려해 주시고 지난해에는 또 저희 부장들에게 이렇게 좋은 글
글을 써주셔서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예과 1회 졸업생이신데 이분이 저한테 인사로 온다고 오셨는데 오시면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상당히 큰 액자에 글씨를 하나 써가지고 오셨는데 글씨는 단 2자입니다. 개벽 이렇게 한자로 써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받아서 사무실에 며칠 놓고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하니까 서울 시민들은 올림픽대로를 오고 가면서 저희 서울회관을 그동안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원불교 그러면 흑석동에 있구나 이렇게 다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김성태 작가가 글을 써가지고 왔는데 개벽 이렇게 써가지고 온 걸 제가 보고 원불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벽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2글자가 원불교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서 며칠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개벽되기 이전의 세상하고 개벽된 이후 세상하고 어느 한 시점을 놓고 판단을 했을 때 완전히 개벽되기 전과 이후가 완전하게 다르게 변화하는 것을 개벽이다 쉽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건데요. 그런 현상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제 오늘 어머님들께서도 지금 훈련하신다고 오셔서 함께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범부 중생이 변해서 불보살이 되는 것, 그게 개벽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그리고 세상으로 보면 파란고에서 광대무량한 세계로 바뀌는 것, 그것이 개벽된 세상이다. 그래서 파란고의 세상에서 정의의 세상으로 인정이 넘치고 인간의 사람의 도리가 만물의 도리가 바로 행해지는 사회, 정의의 세계로 바뀌는 것이 그게 개벽된 세상이다. 그렇게 원론적으로 저희가 함께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보면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남북 평화 통일이 되는 게 아마 자고 나면 통일이 돼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그 자고 나면 통일이 돼 있는 그 세상이 한반도 상황으로 보면 개벽된 세상이 될 거고요. 저희 교단에서는 금년에 개벽된 모습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말에 대중의 총회가 모여서 미국의 미주 총부가 출범되는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총부가 출범되는 것이 왜 개벽되는 세상이냐 하면은 한반도 안에서 대종사님의 꿈이 펼쳐지는 세계에서 세계 시민들의 가슴 속에 대종사님의 법음이 살아 숨쉬고 그 꿈이 이제 발언이 되고 실현되는 세계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혁신이다, 개혁이다, 변화다 이런 그 등등의 그 말들은 교단이 또 우리 교화의 현실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교정원에 이야기를 하시고 또 기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어려우니 좀 더 발전된 교단의 모습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는 이 혁신, 개벽의 단초를 어디에서 발견하느냐 하면 초기 교단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초기 교단사에 대한 관심을 요즘 더 기울여 보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저축조합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방언봉사, 법인성사로 이어지는 교단 초기의 역사를 보면 그 역사 그대로가
개벽의 역사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개벽의 길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손우진 전무 출신 동지들이고, 또 거진 출신 동지들이고, 다 그렇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처음에 원무님들도 적은 숫자로 한 20여 년 전쯤 출범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수가 조금씩 늘어서 수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실력도 매우 많이 향상이 되셔서, 이제 원무님들 중에 교당 교무님을 파견하지보다는 교당은 책임을 맡아서 교화를 하시는 분이 이제 있기까지 발전이 됐으니까요. 많은 변화가 원무님들에게도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변화는 더 활달하게 촉진될 거라고 믿습니다. 총부 정문에 보면 정신개벽 이렇게 해서 정신개벽 비가 써져 있잖아요. 항산 열반하신 항산 용사님께서 성업봉찬 하실 때 큰 돌을 가져다 거기다 정신개벽이다 이렇게 새기시는 모습을 제가 뵀는데요. 이 총부 정문에 오면 정신개벽이라고 하는 비를 이렇게 세워놓으신 뜻은 원불교가 정신개벽의 길에 중심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범부중생이 변해서 불보살이 되려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나 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범부중생이 변해서 불보살이 되려고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선을 해야 됩니다. 선을. 그래서 교리도에 보면 맨 아래쪽에 무시선, 무처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이 정신개벽의 길에 우리가 서 있는 순례자이고 또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고요. 또 감사와 정의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 감사와 보온의 실행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대종사님께서 위대하시다, 새 세상의 주세불이다 이렇게 저희가 믿고 받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언의 크신 가르침을 저에게 전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언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이제 제가 교당에 있으니까 불교의 그 포교당의 법사 한 분이 교당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교도님 인도로 우리 법회 보러 가자 그래서 오셨는데 원불교에서 연기를 믿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연기잖아요. 그래서 원불교에도 연기의 가르침이 있죠. 그 연기의 가르침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하신 사언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법회가 끝나고 나서 입교하시고 그 뒤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교당을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빠르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보는 자가 부처를 본다 그렇게 아함경에 말씀을 해 놓기도 하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개벽을 하려고 하면은 이 서원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사언에 대한 감사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걸 교리도에서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거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었으니까 벌써 두 해전 되는 것 같아요. 큐일런에 봉불식이 있어서 제가 큐일런 명희 교무님이 저하고 동기생이거든요. 근데 동기생들이 한 번도 독일에 와보지 않았으니 봉불식을 하니까 한번 다녀가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해서
휴일련 봉불식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휴일련에 갔다가 바르트부르크 성이라고 하는 성을 들렸는데요. 그 성은 어떤 성이냐 그러면 그 루터, 그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그때까지만 해도 그 성경이 다 라틴어로 유럽에 되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서 신부님들이 그걸 알려줘야만 알 수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 루터가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작업을 한, 그러니까 이제 종교 재판에 파문을 당하고 몸을 피해서 이 바르크부르트 성에 와서 번역 작업을 한 것이죠. 그런 성이다. 그래서 유심히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개혁을 하고 또 이 개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루터가 번역했던 성에 가서 그 자취를 보면서 개벽이다 또는 혁신이다 이런 거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해갖고 되는 건 아니구나. 아무리 내가 처한 환경이 고단하고 수월치 않다 하더라도 실제 핵심되는 일을 묵묵히 하고 그걸 성취를 이뤄내는 데에 이 개벽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품 34장에서 대종사님께서 지금 세상은 어떠한 병이 들었나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질문을 하셨는데 6가지로 세상의 병맥을 진단을 하셨는데, 저는 이 6가지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게 첫째로 말씀하신 돈의병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류가 돈의병의 그 병맥이 깊어진 그걸 치유하지 않고서는 세상에 행복이 또 평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세상의 행복과 인생의 가치는 사언의 도리를 배워 알아서 복원하는 데 있다 하는 말씀으로 변화하고 개벽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큰 발언으로 오셨다, 그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돈의 병은, 돈은 글자는 돈 그러면 간단히 한자잖아요. 돈 그러면 한자인데, 이거는 돈의 속성은 무엇이냐 그러면 욕심과 집착이잖아요. 근데 이 욕심과 집착이라고 하는 이 돈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가꾸어지게 되면 대종사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윤기가 쇠해지고 정의가 상하게 된다,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상징인 이 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저희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걸 돈을 두 자로 바꿔보면 자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학에서는. 그래서 이 돈, 자본이 중심되는 사회, 자본주의가 인류 삶을 지배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우리에게 어떤 현상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사스키아 사센 박사라고 콜롬비아 대학의 석좌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요. 이 사센 박사가 쓴 축출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자본주의의 속성, 대종사님께서 모든 윤기가 쇠해지고 정의가 상하는 현상에 대해서 매우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서술을 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이 축출 자본주의에서 사센 박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세계화와 불평등, 그리고 이 세계화와 불평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도시화, 이 세 낱말을 가지고 책을 서술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축출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자본이 그 사회의 구성원의 10%에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나머지 90%는 그 자본으로부터 밀려나는 현상, 그걸 축출 자본주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서울의 집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제가 몇 분들을 이렇게 서울에서 뵈니까 서울 흑석동에 저희가 새로 소태산 기념관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하시는 이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이 그 집을 원불교가 짓는 걸 이렇게 뵈니까 원불교는 돈 버는 거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강의 뷰가, 한강의 조망권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에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경제성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거하고 원불교는 거리가 멀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서울의 한강의 그 뷰가 좋은 곳에 고급 아파트를 지으면은요, 아파트 한 채에 얼마씩 받겠습니까? 100억이 호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런 곳에 이렇게 돈이 안 되는 건물을 지었다,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한 곳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면, 그러면 돈을 가지지 못한 아파트 한 채 100억씩 가고 또는 뭐 7, 80억씩 가고 24평짜리 아파트가 한 15, 16억쯤 갑니다. 강북 쪽에서도. 그러니까 일생을 웬만한 직장 다니면서 돈을 부지런히 모아봐야 아파트 한 채 사기가 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한 채 마련하기도 힘든 도시라고 하는 특성이 형성되는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이 자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 사람들을 밀어낸다, 변방으로 밀어낸다. 그리고 세계화 현상에서 보면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또는 이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곳에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자본이 들어가게 되고 세계 금융 자본이 들어가게 되면 그 자원을 싼 값에 그 기업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나 그 자원을 묻혀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던 원주민들은 그곳으로부터 쫓겨나서 소작을 하거나 또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 그런 내용 기술들이 이 책에 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라고 하는 말에는 두 얼굴이 있다. 하나는 착한 얼굴, 하나는 나쁜 얼굴인데, 착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 또는 많은 기회, 이런 기회들이 있고, 나쁜 얼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잔혹하리만큼 불평등한 자본의 횡포가 숨어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자본에 의해서 촉발이 되어 있는 거고요. 며칠 한 두세 달 이렇게 호주에서 산불 나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산불이 나는 것도 그냥 나는 게 아니라 기후 온난화 때문에 산불이 일어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산불이 나서 아주 넓은 면적의 산림을 다 불태우고 그로 인해서 기온은 더 상승이 되고 이렇게 기후 변화가 우리 삶에 막대한 피해를 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스웨덴의 16살 먹은 작년에 소녀 툰베리라고 하는 소녀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타임지에 올해의 인물로 이렇게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 이 툰베리가 한 일은 뭐냐면 학교 갔다 와서 오후에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어요. 기후 변화에 대한 그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툰베리가 하는 말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엔에 가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공허한 말로 내 어린 시절과 꿈을 앗아갔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10대 세계를 움직이는 10대 그 소녀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알려지게 됐죠. 이렇게 인류의 기후 위기가 우리 인류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 되는 것도 결국 알고 보면 무엇이 들어가서 촉진을 하느냐 그러면 돈이 들어가서 촉진을 한다 하는 것이죠. 돈이 좋은 면도 있지만은 또 뒤집어 보면 그걸 욕심과 집착에 의해서 내 앞에 가져다 놓으려고만 하는 현상을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사회, 그런 사회를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간다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리 인류 사회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항상 함께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위기의식들을 정치인들도 이야기하고 16살 먹은 소녀 툰베리도 이야기를 하지만 왜 변화하기가 어려울까? 변화한다고 하는 건 매우 어려운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살면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작게는 내 작은 습관 하나도 바꾸기가 힘드니까요. 근데 이 변화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오는 동화에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쥐가 세 마리 살고 있었는데요. 한 마리는 어디서 사느냐 그러면 이 설거지를 하면 그 하수가 흘러나가는 하수구에 살아요. 그래서 밥풀이나 음식 찌꺼기가 내려오면 그걸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똥통에 살아요. 그래서 똥통에서 이제 대종경 본문에도 나오지만 똥통에서 뭐 벌레도 생기고 뭐 이런 게 생기면 그걸 주워 먹고 살아요. 또 한 마리는 어디서 사느냐면 곡간에서 살아요. 곡식 곡간에서. 그런데 하수구에 사는 쥐하고 똥통에 사는 쥐들은 곡간이 있다고 알려줘도 그리 가서 살아도 된다고 해도 얘네들이 움직이지를 않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런 줄거리를 가진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이 바꾸면 훨씬 더 지금보다 나아질 건데도 두려움이 앞서서 그걸 바꾸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곳을 떠나면 금방 뭐 어떻게 될 것처럼, 금방 죽을 것처럼 그렇게 공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깨끗한 길을 찾아서 또 풍요로운 세상을 찾아서 그렇게 움직여 가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생활 환경에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희가 성장을 해왔잖아요. 자본주의의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10%에게 모든 부의 균형이 기울어져 있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육바라밀에 보시를 제일 으뜸으로 갖다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불자들이 또 저희들이 다 그걸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나 현실 생활에서 실제 하고 있나. 호주머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제일 좋은 걸 먼저 꺼내서 보시하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 하고 있나. 전주에 그 연말이면 얼굴 없는 천사가 이렇게 기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거마저도 도둑질해간 사람이 있어서 잡혔잖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그 욕심에 휘둘려 사는 거가 얼마나 우리를 어려운 세상 속에
살도록 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개벽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연기가 있죠. 이 관계는 이제 대종사님께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사은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매우 빠른 속도로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서울을 올라가다 보면요, 동탄쯤 가면 동탄 신도시, 동탄이 어디냐면 오산입니다. 오산.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산까지 아파트가 무시무시한 유형으로 밀려 내려와서 지어지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래로 내려와서 전라도로, 경상도로 쭉 내려가면 시골에는 빈집이 많죠. 또 농사지을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서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정책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농촌은 공동화돼 가고 도시는 아파트로 매우 빠른 속도로 채워져 가고 있는 현상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왜 도시로 사람들이 쫓아가느냐 그러면 돈 때문에 가는 거죠. 도시에 가야 일자리도 있고 도시에 가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도시로 그렇게 몰려가게 됩니다. 도시로 몰려가게 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강한 관계들이 많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가장 큰 게 이제 가족 관계. 그래서 가족이 다 흩어져 있죠. 저희 집만 해도 저희 집에 이제 식구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뭐 애들 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애들 엄마하고 그렇게 이렇게 네 식구인데요. 요즘은 이제 저는 뭐 원래 나와서 잘 돌아다니면서 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사니까 그렇다고 해도 가보면 혼자 살아요. 뭐 아이들은 이제 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나가 삽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이렇게 다 시골에서도 붕괴된 거죠. 왜냐하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성공하도록 도시로 자꾸 보냅니다. 그러면 도시로 보내면 아이들은 도시에서 방 하나 원룸 하나 얻어서 살게 되고요. 그래서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이 관계가 붕괴되는 사회. 가족만 붕괴되느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내가 살던 마을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마을도 따라서 붕괴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무척 외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반려동물의 숫자가 1000만 마리를 넘었다 해요. 요즘에 불황이 없는 사업은 애견센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현대 도시인들은 반려동물을 찾는 새로운 현상이 생겼다는 거죠. 경의선 숲길에 가끔 이렇게 제가 산책을 많이 했는데 강아지를 한 마리만 데리고 오기는 아니고요. 아가씨들이 3마리씩 몰고 와요. 그 줄을 한 손에 둘 잡고 한 손에 한 줄 잡고 그렇게 데리고 다닙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현상이 특징화되는 세상이 됐는데 그 이면에도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이 돈이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 절제되지 못하는 욕망이 뒷그림자에 짙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3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연대를 파괴를 하고 서로 관계에 지어서 사는 것보다는
인터넷, SNS를 통해서 서로 접속하는 시대로 세상이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를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왜 중요하느냐 그러면은요, 옛날 어떤 의사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근데 먼 마을에, 시골 마을에 일하는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먼 마을에 환자가 발생해서 빨리 선생님 좀 와주세요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추운 겨울날 눈은 오고 하는 밤이어서 길도 그 마을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집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고민을 하다가 제일 가까운 집에, 자기 집하고 가까운 그 환자가 있는 마을로 가는 길목에 있는 가까운 집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환자가 발생해서 환자한테 가야 되는데 길이 너무 깜깜하니까 되게 대문 앞에 등불을 좀 켜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누가 사는지를 모르니까 그 다음 길에 있는 집에 전화를 좀 하셔서 그 집에도 등불을 좀 켜주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똑같은 부탁을 그 다음 집에 사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리레이식으로 그렇게 의사를 좀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그 길목에 있는 집에 있는 주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전화를 받으면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눈보라치는데도 가서 환자를 무사히 치료하고 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목숨이 괴로울 수 있다. 그러니 그 관계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도시사회에서 요즘 이 관계, 연대가 무너져서 생기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느슨한 연대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장이신 김영석 씨가 요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 느슨한 연대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운동이거든요. 대종사님께서 저축조합을 하신 것도 공동체 운동이셨고 방언공사를 하신 것도 사실은 공동체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삶을 개혁하고 개벽하고 변화시키고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도시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역시 필요한 매우 강하게 요청받고 있는 현실이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 김용섭 씨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당에서 또는 이렇게 총부에서 교무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하고 설교를 하지만 우리 삶이 왜 기대한 만큼 빨리 변화되지 않을까? 그건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서 더 깊이 성찰해야 되고 저희 교정원에서도 더 노력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사하는 것은 삶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시민들의 삶에 교도들의 생활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가설 수 있을까 하는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대종사님께서 저축조합 운동을 하셨고 방언공사를 하셨고 이런 실질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많은 제자들을 또 인도하시고 하셨던 초기 교단사의 실천운동에 저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촌에 근무할 때 장학금을 이렇게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좀 주시는 어른이 계셨어요. 신양문화재단 이사장인 정석교 씨라고 하는 이제 분이신데 이분이 서울대학 총동창회 부회장도 하시고 서울대학에 건물을 많이 지어주셨어요. 근데 원불교는 장학금 조금 주시고 돈을 많이 안 주셨어요. 학사 짓는데 조금 주셨다고 이제 전임 교무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시는 집이 있어서 그 댁에 이제 순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집 옆에 박물관을 이렇게 하나 지어 놓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태성고무화학이라고 하는 회사를, 부산 분이세요. 태성고무화학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그 돈을 이제 열반하신 다음에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서울대학에 이 신양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 재단을 통째로 다 기부를 하고 그냥 가셨는데, 그 회사에 가보니까 이 특수고무를 만들어요. 비행기 바퀴, 저는 비행기 바퀴에 그 타이어가 그렇게 고급 기술이 들어가는 것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비행기 타이어가 터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매우 그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 고무회사에서나 그걸 만들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바퀴, 이제 고무로 만든 바퀴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처음에 바퀴가 나왔을 때, 이제 저희 어렸을 때도 보면 나무로 깎은 소달구지, 나무로 바퀴를 깎아서 달구지 바퀴 가지고 다니던 게 나중에는 그게 잘 부서지니까 쇠로 만들었잖아요. 쇠바퀴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했느냐 그러면, 쇠로 만들게 되니까 이제 튼튼하긴 한데 그 수레를 타면 엉덩이가 아프잖아요. 타고 가려면. 보통 쿠션이 없으니까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그 달구지가 다니는 길에다가 고무판을 쫙 깔아보자. 고무판을 쫙 한번 그 마을에 깔아서 해보니까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고무판을 다 온 세상에 깔려고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다들 고민인데, 한 사람이 고무판을 땅바닥에다 깔 게 아니다, 바퀴에다 뒤집어 씌우면 어떨까 생각이 돼서 바퀴에다가 고무를 좀 씌워보자,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되지도 않을 거 어떻게 고무판을 쇠바퀴에다가 씌우냐, 그 가능하지도 않은 일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했어요. 이 의견을 낸 사람은 그래도 그걸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하고 계속 사리 연구를 해서 붙이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바퀴에다가 고무를 씌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람을 넣어서 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씌운 거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이제 바람이 들어간 고무 타이어가 나오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개벽하고 변화시키고 하는 데에는 그거 안 될 거야, 그거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오늘과 같은 교단을 이루실 수 있었으며, 앞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세계 주체교단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을 저에게 던져보고, 저에게 닥쳐오는 어떤 경계나 어려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다 저희가 그걸 넘어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길은 있고, 그 길에 오늘 이제 함께 하신 원무님들을 비롯해서 전국에 계시는 교도님들이 이 개벽의 길을 함께 가는 대종사님의 제자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신성으로 공부합시다. 종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년 법문을 잘 받들어서 일상의 생활에서 상식훈련으로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가면 우리가 사는 공동체도 자연히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운동이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서 하는 시대에서 세계의 중심인 뉴욕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판도로 바꾸어지는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다 하는 감사함과 또 가슴 설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저희 교정원에서 간부들을 비롯 또 총부에서 하는 모든 교무님들이 함께 하실 거고, 또 어르신들께서도 저희가 지치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